저기 일반 상식 강의 사회 파트 강의를 맡게 된 권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강의하고 오늘이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처음인가요? 지난주에 개강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강의 안 했나요? 세 번째. 예. 저하고는 첫 번째고. 예. 일단 이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월화 이제 월요일 날은 저녁 시간, 그다음 화요일 날은 오후 시간 해서 3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파트랑 그다음에 과학 IT 하고 그다음에 역사, 문화 해서 매스컴 이런 부분들을 저와 이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자료 이제 보시면은 문제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문제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이 형태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대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다 설명하고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설명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거는 이제 오늘 나간 거는 문제만 나갔나요? 뒤에 해설이랑 답은 안 나갔나요? 그거는 이제 나눠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문제에서 제가 정답을 체크하고 그냥 넘어간 거는 넘어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은 이제 다 자료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중요한 거, 좀 그리고 어떻게 출제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단답식으로 좀 외워야 될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아무 체계도 없이 그냥 단답식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뭐 시사성 있는 거, 최근 거는 그대로만 나오면 되는 건데, 또 우리가 주요 좀 개념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 이런 거는 살짝 체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가장 최소한으로 좀 줄여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계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공부를 하는데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냥 개념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이제 풀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외우기가 좀 쉽게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고,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 사회 일반 상식 사회 파트에서 거기 경제 파트 있죠? 그거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용어를 일일이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요거 정리해서 보세요.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는 선택지 하나하나에 다 집착해서 이게 나올지도 모른다, 저게 나올지도 모른다 해서 선택지 4개에서 답이 되는 거 외에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확장해 나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히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답이 되는 상황이 있죠. 답이 되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나가시고, 그거를 핵심적으로 잡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이 아닌 것에 대한 용어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자료로 다 설명해서 넣어놨으니까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보시고, 일단 1차적으로 답이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선적으로 잘 체크해 나가시는 게 좋고요. 어떨 때는 오답 중에서도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크해 나가셔서 해 나가시면 되고, 예, 그러면 뭐 길게 뭐 얘기할 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좀 강의 들어가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경제 파트 1번에서 보시면 여기서 근로의 권리는 기본권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로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셨을 때 사회권이라는 용어를 배우셨을 거예요. 사회권 관련된 용어가 생존권적 기본권에서 여기서 4번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기본권은 일단 5가지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권하고 본질적 기본권, 그 다음에 국가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본질적 기본권은 자유권하고 평등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청구권, 그 다음에 참정권, 그 다음에 사회권,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권의 종류에 해당해요.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은 많이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하면 되고 더 깊이 있게 안 들어갑니다. 청구권이랑 참정권의 개념은 좀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는 경제 파트이기 때문에 사회권이 중심이 될 거예요. 사회권. 일단 우리가 이제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좀 봅시다. 개인 대 개인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회법이고, 사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사회권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개인 대 개인의 생활 관계는 우리가 민법이 다루기도 하고 상법이 다루기도 해요. 근데 사회법이 다루는 건 뭐냐면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그냥 단순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예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누구에게만 유리하게 생활 관계가 규정이 되죠? 갑에게만 유리하게 되고 을은 피해만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회법이라고 하는 거는 갑을 규제하고 을을 보호하는 법이 사회법에 해당하고, 그럼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거는 갑의 권리예요, 을의 권리예요? 이거는 을의 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사회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을을 보호한다 했을 때 생활관계 중에서 갑과 을의 관계로 놓여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일단 사용자하고 노동자, 누가 을이에요? 노동자가 을이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사회권입니다. 이렇게 되고, 환경오염 원인자, 환경피해자, 누가 을이에요? 피해자가 을이에요. 피해자, 여러분도 아마 환경피해 입었을걸요? 미세먼지 맨날 피해 있고 천식 뭐 해가지고 뭐 병원 자주 가는데 가해자 분명히 있어요. 손해배상 못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을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사회법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자와 소비자 하게 되면 누가 을이에요? 소비자가 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사회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사회권이라고 하는 거는 을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을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자, 소비자, 환경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권,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그 정도 선에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근로의 권리는 뭐냐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니까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을을 보호하는 이제 사회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뭐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번에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설명. 우리가 이것도 좀 다 개념을 좀 잘 정리해 놔야 되는데, 우리가 실업 통계에서 고용 분포를 체크를 하면 일단 가장 크게는 15세 이상 인구를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을 체크할 때 15세 이상이 돼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를 우리가 노동 가능 인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동 가능 인구. 15세 미만은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고용 통계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럼 15세 이상이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성이 돼요.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 이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일할 의지가 있느냐, 일할 의지가 여기서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는 없느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취업자,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사람은 취업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실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서 어디에 속해요? 실업자예요?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네, 여러분은 여기서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저기 시험 접수를 했나요? 접수를 아직 안 했죠.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공부만 하고 있다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해요. 나중에 이제 부산교통공사 이제 해서 이제 내가 접수를 했다 그러면 그 이력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랑 실업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해당해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일할 의지가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실업자. 일할 의지도 없이 일을 안 하는 것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데, 일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뭐냐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일할 의지가 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 일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서 공부만 하고 있다. 구직을 위해서. 그러면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비경제활동에 속하고 여기에 속한 사람 여러분이 뭐냐면 취업준비생이에요. 취업준비생은 이제 일할 의지가 있으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구직 활동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경제활동으로 구분이 되고 이력서를 들고 다니면서 일자를 구하고 다니고 있어야 실업자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이 된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한 나라의 잠재 노동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할 생각은 없으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이게 그래서 2번이 틀리게 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종교단체나 자선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에 속하게 되고요.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함으로써 세계 경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4번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좀 체크내세요. 실업자와 취업자의 합이 경제활동 인구다. 취업자도 경제활동 인구지만 실업자도 경제활동 인구에 속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면 뭔가 이제 그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이 인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업자의 경우도 경제활동 인구에 속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 좀 연도가 바뀌어서 수정합시다. 일단은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이 되는 거는 똑같아요. 27명. 27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공익위원 9명. 그 다음에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사정, 노동자 측 3명, 9명, 그 다음에 사용자 측 9명, 정부 9명. 이렇게 해서 2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이제 2018년도에는 7,530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작년이죠. 올해죠. 올해 8,350원이 있고요. 내년 것도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올해 2019년은 8,350원, 그 다음에 2020년은 8,590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8,590원으로 인상이 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10,000원까지 4단계 거쳐서 10,000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되는데 2단계를 거쳐서 지금 올해 8,350원까지 올랐고 내년에 오르면 10,000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해가지고 이제 여론이 수렴돼서 이제 8,590원 이렇게만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8,590원이 적용이 된다. 이거 단순함계예요.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뭐 3번이지만 의미 없고 올해 걸로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4번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거는 정신지체자. 이거는 특별히 설명 없이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외국인, 미성년자, 그 다음에 5인 미만의 사업자,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이 다 적용이 돼요. 우리가 최저임금은 보호 대상이 뭐냐면 미숙년 노동자예요. 미숙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도 최저임금 보장하자 하는데 정신지체자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유리천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리천장의 경우는 이제 그 여성의 경우에 노동을 하다가 이제 승진을 하죠. 승진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가서는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장벽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장벽이 바로 유리천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데 왜 유리천장이냐면 멀리서 볼 때는 보여요. 위에가. 보여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갔을 때는 부딪혀서 못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 어떤 장벽이 있다. 그래서 유리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번이에요. 여성들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 조직 내 장벽이다. 이렇게 해서 여성의 승진이 제한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되고 3번은 그리 확장이 됐고요. 유리는 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깰 수 있는 장벽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그거는 유리의 특성이긴 한데 보이지 않는다의 더 특성이 좀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되는 답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가사와 보육 등 여건에 맞춰서 단시간 일하되 정규직 지위는 잃지 않는 근로 형태 요거를 퍼플잡이라고 해요. 퍼플.
그래서 이제 여기 7번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퍼플, 자주색에 해당해요. 자주색이 어떤 건지 아시죠? 빨강색이랑 보라색의 중간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성이 가사나 보육을 하면 이제 취업을 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하잖아요, 그죠? 근데 9시가 되면은 이제 만약 자녀 육아를 한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뭐 하려고 아침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바빠서 이제 다 맡기고 10시나 이제 11시쯤 이제 하고, 근데 일찍 또 퇴근하는 거죠. 애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맞춰주면서 좀 정규직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변동시켜 가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퍼플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 답 실업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다 했어요. 취업 준비자, 가정주부,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단체 근무자 이런 사람 다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게 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거 그거 좀 봅시다. 이건 좀 정리합시다. 경기 변동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총수요. 총수요는 그 국민 경제는 모든 수요를 다 친 거, 총공급은 모든 공급을 다 친 것이 총공급에 해당해요.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제 생산이 증가하죠. 생산이 증가하면 실업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가 결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결합이 많이 이루어져요. 고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실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총수요가 감소하면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총공급이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해요. 그러면 실업률은 떨어지게 되고, 총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총수요, 총공급이 증가하면 둘 다 증가하면 실업률 떨어지고 감소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총수요, 총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실업률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총수요가 증가할 때 실업률은 늘어난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하니까 실업률은 떨어져야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이 많이 증가한다. 우리가 수출이 증가하는 거는 총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에 해당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수요를 다 친다고 했죠.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해외 수요예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총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 발생하면 총공급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업률 떨어지고, 그다음 경기 침체로 기업이 도산할 때, 기업이 도산하면 기업이 없어지니까 총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실업률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총수요, 총공급의 변화를 통해서 여기 1, 2, 3, 4번 있죠. 여기 나오는 요인들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총수요나 총공급을 어떻게 변동시키느냐로 연결시켜서 좀 정리해 두시면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그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거는 실업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실업의 종류가 15번까지 있어요. 이거는 좀 정리하고 봅시다. 실업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하면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비자발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에는 마찰적 실업이 있고 비자발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 마찰적 실업은 이제 뭐냐면 직장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조금 마찰적 실업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근데 사장님이 불러요. 김 과장 할 얘기가 있는데 가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 요즘 고생이 많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뭐예요? 격려차 부른 거죠.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뭔가 이제 해고 통보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좀 어려워서 감원을 해야 돼. 그래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해서 해고 통보를 해서 해고를 시켰어요. 이 사람이 그럼 다른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거는 직장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니까 마찰적 실업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감원을 하는 바람에 지금 실업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김 과장이 사장님을 찾아가요. 사장님, 저 이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던져요. 그래서 왜 그래 김 과장? 그랬더니 더러워서요. 하면서 이제 내가 사표를 던지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나는 지금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내가 그리 가겠다. 해서 여기 사표 던지고 그리 가는 이런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했다. 그게 마찰적 실업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본인이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발생하는 실업. 요게 마찰적 실업이고 그리고 또는 이것도 있어요. 학교를 막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이 있죠. 그것도 마찰적 실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분야에 일할 것인가, 어느 분야가 나에게 가장 적합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여기저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 이런 것들이 다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다 자발적이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한 거고 잘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경기적 실업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돼서 이제 감원 중에 실업이 발생했다. 경기적 실업이고요.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 요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세요. 농촌하고 도시 중에서 어느 지역이 많이 개발돼 있죠? 도시가 많이 개발됐죠. 많이 개발됐으면 거기서도 일자리가 많겠죠. 그 농촌과 이 도시 중에서 어디서 실업이 많이 발생하겠어요?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서는 실업이 적겠고 일자리가 별로 없는 농촌에서는 실업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래서 이제 불균등하게 지역이 개발되면서 좀 덜 개발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업 있으면 그런 것들이 구조적 실업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불균형 성장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좀 개발이 덜 된 지역에서 발생한 실업이 바로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은 이거는 계절별로 발생하는 실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름철에 그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 하는 사람들 겨울에 뭐 하고 있어요? 할 일이 없잖아요. 해수욕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름에만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계절적 실업에 해당해요. 그럼 이 계절적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뭐냐면 직종의 다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면 되죠.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일을 하면서 일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럼 겨울에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스키장 가서 스키 안전용을 하든 스키 자격증을 따서 스키 강사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계절별로 직종을 다변화시켜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 계절적 실업에 해당한다. 이 정도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급하게 자료 만들면서 오타들이 좀 있어서요. 좀 수정할게요. 일단은 이제 1번에 보시면 10번의 1번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정보 수집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동안 실업 상태를 말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자발적 실업이고 이게 마찰적 실업에 해당하는 이런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경기 변동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실업이 아니라 산업 부분 간 노동수급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실업이다. 요거는 요게 구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요게 그래서 산업 부분 간에 이제 어떤 산업은 굉장히 유망업종에서 투자가 많이 돼요. 일자리가 많이 나니까 거기 실업이 별 수 없어요.
어떤 산업은 사양 산업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거긴 자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자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실업,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이다. 그래서 구조적 실업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일할 능력과 현재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업 상태. 요게 마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요게. 여기에서는 이제 일할 의사가 있고 근데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게 요게 이제 마찰적 실업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여기서 기술 진보에 따라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서 노동이 점차 기계로 대체되면서 나타난 선진 사회의 실업 상태. 요거는 그냥 그런 실업이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조적 실업이랑 마찰적 실업, 요게 좀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구조적 실업하고 마찰적 실업 이 두 가지만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체크해 두시면 돼요.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도 나왔죠. 근로자의 직장 이동 도중에 일어나는 실업, 요게 마찰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고, 2번에 경기 변동 과정이나 불경기 시 근로자의 수요 감소로 인한 실업, 이게 경기적 실업에 해당하는 거죠. 경기가 가라앉아서 발생한 실업은 좀 쉽게 나와요. 경기적 실업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일시적인 그 불일치로 원인을 꼽힌다면은 이것도 마찰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조적 실업은 장기적인 실업이에요.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실업이고, 마찰적 실업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갈 데가 있어요. 근데 모색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가장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되고 거기를 마음에 드는 걸 찾게 되면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실업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실업자의 규모가 방대하고 반영구적이어서 만성적 실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만성적 실업, 이게 바로 이제 구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만상이 아니라 만성이에요. 그래서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찰적 실업은 보통 뭐냐면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이제 주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얼마를 주는지 이런 정보를 구해서 내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확정을 짓게 되면 실업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만 더 체크를 하면 마찰적 실업의 경우는 우리가 대책이 뭐냐면 취업 박람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취업 박람회. 이게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큰 어떤 거대한 이제 행사들을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서울에는 뭐 코엑스몰이 있다거나 이런 거. 그런 데는 이제 보면은 사람을 구하는 회사들이 다 와요. 그 다음에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도 다 와요. 한 자리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금융 파트다 그러면 부스 하나씩을 줘요. 조그만 거를. 회사들이 와갖고 한 뭐 서너 평 돼요. 요만한 거. 그래서 거기 이제 인사 담당과 사장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 면접 직접 보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 요 골목에다 다 부스 하나씩 줘서 금융사들 다 있고 서비스업, 제조업 해가지고 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뭐 서비스 일을 하겠다. 거기 회사들 이력서 열 몇 장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다 면접 보는 거예요. 면접 보고 줄 서서 본 다음에 거기서 바로 확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들다 그러면은 좀 있다가 면접 다 끝날 때 6시쯤 와라 해서 와가지고 회사 들어가서 인사시키고 내일부터 출근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건 정보 제공을 하게 되면 좀 쉽게 좀 단시간 내에 이제 끝날 수 있는 것이 마찰적 실업에 해당하고, 구조적 실업은 이거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건 해결되기 어려운 실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2번 감을 좀 체크해 봅시다. 기업의 부도로 근로자가 직장에 있는 경우 어떤 실업이에요? 기업에 부도가 났어요. 어떤 경우에 부도가 나겠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도 나잖아요. 그죠? 경기적 실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고, 13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취업 정보 부족이나 학력 간 인력 소구 불균형으로 생기는 실업?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4번은 비자발적 실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면은 위장 실업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제 자발적 실업인데, 우리가 자발적 실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마찰적 실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마찰적 실업하고 그다음 위장 실업 정도 참고로 알아놓으시고, 구조적, 경기적, 계절적 실업은 다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 14번은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실업 후에 귀농한 영세 농민, 도시 영세업 종사자 등 표면적으로 취업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실업 상태나 다름없는 사람을 잠재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여기서는 이제 소속감이 없어서 작업 능률이 좋지 않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1번 답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경우는 언제 내가 잘릴지 모른다, 이런 거. 계약 기간 종료되면 딴 데를 가야 된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고 저기 회사에서는 이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비정규직을 다 이제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이제 법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요거 비정규직은 1번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요.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이게 조금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이제 다음 중 임금 피크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임금 피크제는 임금을 이제 계속 승진해 가면서 임금이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면 신입사원을 뽑는데도 회사 입장에서는 한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금을 여기까지만 해서 더 못 올리겠다는 이런 부분. 대신에 그것 때문에 임금을 더 올리지 않는 대신에 고용을 더 늘리는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사업 쉐어링의 일종이다 하는 것은 맞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정년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임금을 더 올리지 않는 조건이 임금 피크제고, 그다음 50대 이상의 고령층 실업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맞아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는 4번이 틀리게 되는 이런 거고, 2015년 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최근 나라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뭔지 아세요? 요거는 니트족에 해당합니다. 니트족. 이렇게 되고요. 요거예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그래서 교육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고용도 되지 않고, 그렇다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니트족에 해당합니다. 거기 문제의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학도 하지 않는다, not in education. 취직도 하지 않는다, not in employment. 그 다음에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다, not in training.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뜻만 알고 이렇게 좀 그냥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면 2, 3년 동안 단일해서 직장 옮기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는, 이거는 잡 호핑족. 우리가 하핑이란 말 아시죠? 요거 하핑한다는 건 뛴다, 이런 얘기, 건너뛴다 이렇게 해서 되고. 우리가 메뚜기가 뛰어다니고 할 때 이제 메뚜기 영어로 그레스 하퍼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풀을 뛰어다니는 존재다 해가지고 하는데, 하핑은 이제 잡 하핑은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되는, 2, 3년마다 한 번씩 직장을 옮기는 이런 이제 사람들 얘기를 해요. 보통 직장에 들어가면 몇 년 정도 평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 되면 평생 있겠죠.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삼성
삼성 같은 경우는 평균 5년 정도 있는데, 또 LG가 제일 오래 있다고 하는 데가 한 7년 정도 이렇게 되고, 두산이나 롯데 이런 데는 좀 짧아요. 3, 4년 정도 이렇게 돼서, 임금은 적은데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삼성 일도 많은데 돈은 제일 많으니까 이제 좀 버틸만 하고, LG는 조금 그런 게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 정도 한 4, 5년 정도는 한 직장에 있게 되는데, 2, 3년마다 옮기는 거는 좀 자주 해당한다 이렇게 돼서 잡 호핑족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사회 용어가 뭐냐. 20번.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이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임시직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프리터족이라고 해요. 프리터족. 이거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요거의 이제 그 합성어입니다. 프리 아르바이트. 이렇게 프리터족. 제가 알고 있는 강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2, 3년 동안 막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가고 돈을 모아요.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외국에 나가서 다 쓰고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서 또 들어와서 또 이제 취업이 되고, 그러니까 강의를 되게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취업이 금방금방 되고 하는데, 2, 3년 정도 일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놀고 돈 다 탕진하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또 일하고,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이 이제 프리터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만 일을 하고 그냥 딴 때는 쉬겠다 이런 이제 경우가 되는데, 이거는 재취업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돼요. 프리터족 그런 분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직장 폐쇄 들어보셨죠? 직장 폐쇄. 요거는 좀 봅시다. 우리가 뭐냐면 쟁의행위라는 말이 있어요. 쟁의행위. 노사 간에 협상을 할 때 서로 이제 그 힘을 발휘하잖아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제 그 협상을 높인단 말이죠.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할 수 있는 쟁의행위 알고 있는 거 뭐 있으세요? 가장 큰 거, 파업. 파업은 아주 전면적인 업무 중단하는 것이 파업이고, 그 다음 태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업무를 태만하게 해요. 출근은 해요. 근데 일을 대충 해요. 대충 정시 퇴근해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태업이고, 그 다음에 보이콧도 있어요. 보이콧은 뭐냐면 만약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업체인데 소비자 주문 안 받아버려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제 관련 업체들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 받아버리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보이콧에 해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쟁의행위고, 사용자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쟁의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장 폐쇄예요. 이거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놓으시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직장 폐쇄는 사용자가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직장 폐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네들의 요구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받아주기 어렵습니다. 근데 당신네들이 그걸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저는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직장 문 닫겠습니다. 그래서 폐업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노동자들에게 다 해고 통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 안 합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 통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 해고랑 다른 게 뭐냐면, 일반 해고는 그냥 나중에 쟁의행위가 끝났어요. 그래서 협상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복직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직장 폐쇄를 해서 이건 이제 그 해고 통보를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협상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죠. 그럼 자동으로 복직이 되는 이런 것이 직장 폐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직장 폐쇄는 요거는 사용자의 쟁의 행위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직장 폐쇄 정당성 인정되면 임금 지불의 의무가 면제가 된다. 요거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파업 중에 임금 지불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직장 폐쇄했으면 문 닫은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지불되지 않는 것이고, 직장 폐쇄를 금지하는 단체 협약은 위법입니다. 이거는 사용자에게 법으로 보장한 권리인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위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노사 간의 교섭력 균형 유지를 위해서 법률이 보장하는 사용자의 대항 수단이다. 우리가 이걸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 해요. 노동자가 그만큼의 무기가 있으면 사용자도 거기에 준하는 이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근데 사용자는 가장 이 노사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은 해고예요. 해고. 그래서 당신도 뭐 이렇게 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어떤 임금 인상해달라, 근로조건 개선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박 과장은 우리 회사에 불만이 많네. 그러면 중이 떠나야지 저리 떠나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해고 통보를 하는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 또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쟁의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한다. 이것 때문에 틀리죠. 그러니까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 측에서 먼저 쟁의행위에 돌입했을 때 거기에 대응 수단으로서만 인정되는 것이 직장 폐쇄예요. 먼저 선빵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노동자가 했을 때 거기는 대응 전략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두뇌와 정보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서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 위주의 전문직 종사.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블루 칼라는 제조업에서 노동자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는 서비스업에서 이제 우리가 사무직 관리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보 사회에서 핵심적인 이런 노동자를 골드 칼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골드 칼라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노동자의 날짜, 노동절, 메이데이 며칠이에요?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5월 1일 날 다 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5월 1일. 우리가 5월 1일 날 쉬는 거 아시죠? 그거는 이제 노동절 해가지고 이렇게 쉬게 되는 거고, 메이데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대체 휴일제 시행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명절하고 어린이날 요것만 이제 대체 휴일이 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설명절이 3일이잖아요. 추석도 3일이 이렇게 되는데 토요일, 그러니까 일요일을 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원래 일요일 쉬는 날인데 이게 못 쉬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럼 하루를 더 연장해서 쉬게 해주는 거, 이게 대체휴일인데, 대체휴일제는 이거 이제 명절 2개 하고 어린이날 이렇게 되고, 광복절, 뭐 제헌절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중세 유럽 농민들이 영주의 부당한 처세에 항의해서 수액물을 남학신으로 집법하는 데 유래하였다 해서 사보타주, 그냥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쟁의행위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사유재산 파괴, 태업 등을 통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일컫는 용어가 사보타주에 해당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생디 칼리즘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거, 요거는 정답 2번이고요. 요거는 해설로 대체하겠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그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다음 중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의미로 우리는 점차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은 스마트 워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달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업무 처리 다 되잖아요. 굳이 사무실에 갇혀 있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요거랑 좀 비슷한 용어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 좀 볼게요. 이거는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서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이건 스마트 워크고, 그리고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다. 이것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에요. 유비쿼터스 들어보셨죠? 요거.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 이제 인터넷상에 온라인에 연결될 수 있는 상태. 요게 유비쿼터스고, 요걸로 이제 모든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의 경우에 다 이제 그 통신으로 다 제어가 가능한 상태로 연결해 놓고 네트워킹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제 밖에 나가서도 뭐 형광등을 껐다 하든지 가스레인지를 작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비쿼터스에 해당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일을 할 때 어디서든 연결해서 일할 수 있다. 이게 스마트 워크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건 통상 임금에 대한 설명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정답이 1번이고, 여기서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돈을 기준으로 임금을 표시한 거, 이거는 우리가 이거 뭐예요?
우리가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명목임금. 우리가 명목임금하고 실질임금 개념 요거 좀 잡아봅시다. 우리가 5년 전에 임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현재 임금이 12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100만 원의 액면가 임금이 120만 원이 되었다. 그럼 이 현재 120만 원 액면가 이 임금을 명목임금이라 해요. 명목임금. 이렇게. 그러니까 액면가 그대로의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0년 전에 100만 원 벌 때보다 지금 120만 원 벌면서 더 나아졌단 말이에요. 소득이. 근데 생활은 조금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동안 5년 동안 물가가 50%가 상승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물가는 50% 오르고 임금은 20% 올랐으니까 이제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그러면 올해 120만 원의 이 임금은 5년 전으로 봤을 때 얼마에 해당하는 돈일까요? 이거 100만 원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세요. 5년 전에 1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을 올해 구입하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해요? 150만 원이 필요하죠. 그럼 지금 얼마 있어요? 120만 원이죠. 그러면 150만 원에서 120만 원에 해당하는 그 이제 비율만큼의 구매력이 남아 있는 거죠. 150분의 120 하면 80%예요. 그러면 100년이 아니라 5년 전에 1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을 올해 구입하려면 150만 원 있어야 되는데 120만 원으로는 5년 전에 8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의 양만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돼요.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5년 전으로 친다면 얼마냐면 80만 원에 해당하는 이런 돈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120만 원 액면가는 120만 원에 해당하는 건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거고 물가 상승까지 고려해서 기준연도 5년 전으로 쳤을 때 얼마에 해당하는 돈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실질임금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돼요. 이런 개념인데 정리합시다. 명목임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는 약분의 액면가 그대로 나타낸 것이 이제 명목임금이고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그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 것이 실질임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임금의 다른 말로 구매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력. 그래서 이 120만 원은 5년 전에 100만 원에 해당하는 몇 퍼센트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냐? 80%에 해당하니까 80만 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것이 실질임금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뭐 생활임금 다 이렇게 참고서 이러시면 상여금은 보너스예요. 이런 거. 근데 통상임금은 그럼 뭐냐 하면은 28번에 설명되어 있어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도급 금액을 바로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임금 상승률을 3%로 잡았다. 그러면 어떤 임금에 대한 3%냐면 통상임금에 대한 3%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기본급 주고 무슨 수당 주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돈이 있어요. 보너스도 이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너스를 줄 때 어떤 성과 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기별로 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당일 주는 거라 생각하니까 통상임금에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맨날 이 임금 인상과 노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하는 게 3% 올린 게 통상임금을 얼마로 계산하느냐 이거 했을 때 보너스를 빼고 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 이게 이제 그 임금 인상이 기준이 되는데 통상임금에 이게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갖고 항상 분쟁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28번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이 통상임금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임금 인상률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9번에 보시면 실질임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임금을 화폐 단위의 금액으로 표시한 거 이게 명목임금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노동의 대가로 받은 화폐에게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은 실질임금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죠? 아까 명목임금 120만 원이지만 생활 수준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화폐임금을 소비자 물가나 생계비 변동지수로 수정한 것이다. 그래서 물가를 고려하였다 이런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완전 고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거, 이거는 정답은 2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된 상태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1번에 유니온 수업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일단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고, 채용할 때 조합원, 비조합원을 따지지 않고 목적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하게 한다 해서, 일단 이거는 뭐냐면 정답이 2번이고요. 일단 유니온 수업 제도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유니온 수업 제도에 해당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그러면 가입하게 돼서 노동자의 어떤 권익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장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그런 취지다. 그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반대되는 게 클로즈드 샵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노동조합에 이제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계약. 이거를 우리가 황견계약이라 해요. 황견. 그러니까 누르 황자에 개견자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옐로우 독스 컨트랙트 해가지고 이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게 이제 그렇게 되고, 유니언샵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에 해당해요. 쓸게요. 황견계약. 요거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근로계약이고, 이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무효.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이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겠다는 거는 그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못하게 하겠다는 거는 헌법상의 권리를 사용자가 침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효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계약에서 사용자 측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면 고용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동의하세요. 어차피 무효예요. 이거는. 그래서 동의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노조에 가입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용자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계약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놓고 왜 가입을 했느냐 해서 해고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건 부당해고까지 돼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다 무효가 되는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3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2번에는 이거는 이제 일자리 나누기, 잡 쉐어링 이렇게 그래요. 잡 쉐어링. 아까 임금 피크 제도 이런 것에 일종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근로자가 33번에 근로자가 정해진 업무 시간 안에서 업무의 시작과 끝을 자유롭게 정함으로써 유연하게 자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시간제, 이거를 플렉스 타임제라고 해요. 우리가 플렉서블하면 유연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뭐 이제 일찍 와서 일찍 해서 8시간 채우고 가든가 이렇게 허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플렉스 타임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렇게 좀 너무 깊게 가실 필요 없고 뜻만 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사회문화 파트 들어가겠습니다.